Everybody sing that shit. Shit.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문화 1타 강사 사자랄 김병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사회문화 두 번째 시간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1강 강의는 복습을 잘 하셨나요? 여러분은 항상 복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때그때 배웠던 것을 복습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볼 텐데요. 여러분 컵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컵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쌤은 이런 컵을 좀 좋아합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컵을 좋아하는데 이 컵에 물이 반이 이렇게 담겨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물이 반이 담긴 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요.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물이 반이나 담겨 있어요. 너무 맛있겠어요?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물이 반밖에 없어요. 이걸 누가 먹어요? 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어떤 학생은 선생님 이게 물이 아니고 다른 것이면 어떡하죠? 이 물의 성분은 무엇일까요? 이 컵의 재질은 무엇일까요? 라고 세세하게 묻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그림을 보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사회현상을 보는 관점도 다르게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런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숲을 보는 관점이 있고요. 나무의 세세한 모습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쌤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커다란 숲의 모습에 집중해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큰 시각으로 바라본다라고 해서 거시적 관점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거자는 당연히 클 거자겠죠. 큰 시각으로 현상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사회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회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회 구조가 운영되는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현상을 바라보는 것을 거시적 관점이라 불러요. 이런 거시적 관점의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냐면 기능론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갈등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알아두시고, 두 번째, 숲의 모습이 아니라 이 숲 안에 있는 나무들의 세세한 모습에 집중하는 관점도 있겠죠. 자, 이 숲 속에 존재하는 나무들의 이런 생김새의 모습에 집중하는 관점을 바로 미시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미자는 세세할 미자가 되겠죠. 세세한 시각으로 현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이 미시적 관점은 사회 구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는, 그렇죠, 개인들의 모습, 개인들의 어떤 생각에 집중해서 현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사회 구조가 아니라 개인들의 집중해서 현상을 바라본다. 대표적인 이론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큰 관점은 먼저 거시적, 미시적으로 나뉘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 거시적, 미시적 속에 녹아있는 세세한 이론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첫 번째, 기능론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가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기능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 바로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 유기체설. 자, 그럼 유기체가 뭘까요? 유기체.
맞습니다. 바로 organic, 살아있는 생명체를 유기체라고 불러요. 마치 기능론자들은 사회를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체와 같다라고 본 것이죠. 어떤 건지 자세히 좀 볼게요. 자, 이 기능론자들은 사회가 각 부분들로 나눠져 있으면 사회의 각 부분들이 상호의존적으로 작동하면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을 사회유기체설이라고 부르는데 각각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사회는 각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여러 부분들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마치 인간의 몸이 팔, 머리, 가슴, 다리, 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사회도요, 가족제도, 종교제도, 경제제도, 정치제도 등등등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걸 각 부분들로 나뉘어져 있다 표현하고요. 그 다음 이 각 부분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힘을 합치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협동하면서. 마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입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입으로 삼키고 소화기관이 소화를 하는 것처럼 연결지어서 작동한다라는 거죠. 이걸 상호 의존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사회 각 부분들이 제 기능을 다 옳게 수행할 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원활하게 돌아간다. 제 기능을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능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 기능을 수행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통합되고 조화를 이루고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회 구조는 기능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기능론의 기본적인 입장을 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쌤이 한 가지만 더 말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이 사회 각 부분들이 제 기능을 잘 수행할 때 사회가 통합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사회의 어떤 부분들이 제 기능을 못했어,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 몸 기관들 중에서 소화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맞아요. 배가 너무 아파요. 그죠? 마치 병에 걸린 것 같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사회의 각 부분들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이 사회도 마치 병에 걸린 것과 같다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사회 병리적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 병리적 현상.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폭력이 발생했다. 아이고 이런. 이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기능론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어떻게? 좋아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 학교가 제 기능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기능론자들은 빨리 이 제 기능을 못하는 교육제도, 학교 교육을 바로잡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마치 우리 몸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찾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좀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합의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의론. 여러분, 합의가 뭔지는 다 아시고 계시죠? 사람들의 의견을 합친다. 맞습니다. 의견을 합친다는 건데 언제 합치냐? 여러분, 우리 아까 기능론은 사회가 굉장히 어떻게 되는 것을 강조했죠? 사회가 통합되고 조화롭고 안정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일정한 조금 규칙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부터 이 사회 내에 존재하는 규칙을 뭐라 부를 거냐면 사회규범이라고 부를게요. 사회규범. 이 사회규범에 따라서 사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회규범을 그러면 누가 만들 건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누가 만들 건가? 이 기능론자들은 사회규범을 누가 만드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합의로서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합의로 만들어진다. 그래야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사회 규범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바로 기능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좋습니까? 얘는 바로 균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기능론은요,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요, 사회는 항상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능론자들의 주장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사회는 항상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 병이 걸렸을 때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치유되는 것처럼 말이죠. 기능론자들은 이렇게 사회가 항상 균형 상태를 되찾아가는 힘을 뭐라 부르냐면 항상성이라고 불러요. 항상성.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힘이란 뜻이겠죠. 좋습니까? 이때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능론자 입장에서 이렇게 잘 균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갑자기 사회 변동이 발생했어. 뭔가 갈등이 발생했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러면 굉장히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능론자들은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부정적으로. 균형 상태를 깨버린 안 좋은 일로 보는 거죠. 이걸 뭐 내지는 갈등이라고 표현할까요? 갈등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회 변동은요, 이 균형 상태를 다시금 되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그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능론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기능론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한계점. 이 기능론자들은 지나치게 조화, 협력 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갈등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비판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협력하는 것만 아니다, 그죠? 전쟁과 같은 갈등을 빚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단점이 되겠죠. 일단 두 번째 비판점 갈게요. 기능론은 사회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 유리할까요? 어떤 사람들한테? 맞아요. 이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겠죠. 정리해 볼게요. 기득권층, 즉 이미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계층이죠. 이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조금 보수적이다. 조금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라는 비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 기능론은 쌤이 처음 얘기했던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중에서 거시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즉, 개인보다는 사회 구조에 집중해서 현상을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자율성, 이런 것들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능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질문. 기능론은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봅니까? 다음 강의에 보겠습니다.